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본격 하락 인하하게 될 겁니다. 이제는 서서히 긴축이 끝나가고 있다. 다시 유동성이 증가되는 시기가 내년에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2023년의 마지막 12월 FOMC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이미 제가 예상했던 대로 4회 연속 기준금리 5.5% 동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FOMC 성명서와 함께 경제보고서 그리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보게 되면 그동안 엄청난 매파적 발언과 스탠스를 지녔던 페드가 180도 바뀌어서 완전히 비둘기파적 스탠스를 지니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사실상 2023년 금리 인상을 마무리하고 24년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크게 환호했고 그동안 주택담보대출 금리, 급격한 대출금리의 주범이었던 미국 10년물 장기 채권 수익률이 1차 저항선인 4.5%를 이탈했고 2차 저항선인 4%를 이탈하면서 드디어 3%대로 진입했습니다. 자, 따라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본격 하락 인하하게 될 겁니다. 자, 제가 2022년도에 제작했던 2023년, 2024년 부동산 전망에 있어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그 빠른 시일 내는 2024년 상반기 내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거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아마도 상반기 내에 단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FOMC 발표일이 1월, 3월, 5월, 6월이 있는데 3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내년 24년 1월 15일부터 미국은 후보자 경선이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과 그리고 공화당의 트럼프의 격돌이 예상되는데 이 두 거물의 키워드는 경제 성장이 있을 겁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그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서 자산 시장을 다시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을 거고 금리 인하를 압박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될 겁니다. 자, 뒤에 성명서와 보고서, 기자회견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제가 해석해서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12월 13일 FOMC 성명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제가 한글로 바꿔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도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의 성장은 3분기의 강력한 속도에 비해 둔화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둔화되었다. 자, 성장이 둔화되었다라고 한다면 금리 인상을 단행할 필요가 없죠. 그죠? 자, 금리 인상은 성장이 뒷받침돼야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둔화된 상황에서 구태여 인상할 필요가 없었다. 자, 그리고 일자리의 증가는 올해 초부터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실업률도 낮은 수준을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경제 펀더멘탈이 아직 유지 중에 있다. 탄탄하게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아직 탄력적입니다. 다만 가계와 기업의 금융 및 신용 여건이 더욱더 엄격해지면서 경제활동과 고용,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활동이 이제 결국엔 고용에 속하고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개인들의 부담이 그리고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커질 거다. 높아졌다. 이런 영향의 정도는 여전히 아직도 불확실하고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대해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위원회는 장기적으로 최대 고용과 인플레이션 2% 비율로 달성하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위원회는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범위를 5.25%에서 5.5% 지금 현행상 똑같이 동결을 하면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위원회는 추가 정보와 그것이 통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평가할 거라고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는 데 적합한 추가 정책 확보의 범위를 결정할 때 위원회는 통화 정책의 누적 긴축 그리고 통화 정책이 경제 활동과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시차, 경제 및 금융 발전을 좀 참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추가 정책 확보의 범위를 결정할 때 앞으로의 정책을 결정할 때는 자, 시장에서의 이런 통화 정책 때문에 긴축이 계속되다 보면은 경제 활동이 약간 악화될 수 있고 또 금융의 발전에 취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또 경제 활동도 위축되고 인플레이션 영향에 또 여러 가지의 경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범위를 결정할 때 참고해서 결정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보신 것과 같이 앞으로 경제가 굉장히 그리 썩 좋아 보이진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따라서 금리 인상이 나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사실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또한 위원회는 이전에 발표한 계획에 설명된 대로 국채, 기관채, 기관 모기지 담보부 증권의 보유를 계속해서 줄일 거다. 이 얘기는 계속적으로 긴축은 이어져 나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위원회는 인플레이션 2% 목표로 되돌리는데 전념하고 있다. 통화정책의 적절한 입장을 평가하면서 위원회는 들어오는 정보가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 할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들어오는 정보는 여러 가지의 지표를 보고 경제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모니터링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혹시나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하게 통화 정책의 입장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사실상 금리 인상은 제가 봤을 때 마무리되었다라는 내용이지만 만약에 위험이 목표 달성 2%대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혹시나 물가가 다시 또 올라가거나 이럴 경우에 거기에 따른 지금의 연준의 입장이 약간 조정될 준비가 되어 있다. 근데 조정하겠다, 입장을 바꾸겠다 내용이 아닙니다. 입장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완전히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내세웠습니다. 자, 위원회의 평가에서는 노동시장 상황과 인플레이션 압력 및 인플레이션 기대치, 금융 및 국제 발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의 이 평가는 노동시장 상황이 어려운지 아니면 아직도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 또 여러 가지 금융, 국제 발전 이런 것들도 함께 광범위하게 정보, 차트를 또 보면서 고려할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23년 12월 달 FOMC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자, 연준 의원들이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건지를 전망하는 점도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이게 지금 글씨가 안 보이실 텐데 이 노란색으로 제가 칠한 걸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는 2023년입니다. 2023년 5.5% 전부 다 점도표 나왔죠. 그래서 금리 동결을 전부 다 예상을 하고 있었다. 2024년도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본다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중앙값, 자, 4.6%, 5% 요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라고 생각한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 따라서 몇 차례 인하할 수 있습니까?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그러면 최대치가 두 차례에서 네 차례까지 금리 인하가 내년에 단행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금리 인상이 나왔습니까? 금리 인상은 사실상 없다. 그래서 2024년에 금리 인상은 아예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두 차례에서 네 차례까지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이렇게 생각한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약 3.5% 수준까지 다시 인하할 거다. 이 전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본다면 2.5% 수준,
2%대까지 전부 다 금리가 내려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자, 페드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중앙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의원들이 생각한 수치에서 딱 가운데 중앙값이 나타난 미디언 요 지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경제 성장률, GDP 성장률을 볼 텐데 2023년에 GDP 성장률은 2.6%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2024년도에 딱 가운데 중앙값이 1.4%라고 보셔야 됩니다. 4%, 1.4%. 그래서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앞으로 경제 성장으로 봤을 때 24년, 23년보다 안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9월 달에 FOMC 발표가 있었고 경제 전망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는데 그 당시 9월 달에 예상했던 게 2024년에는 1.5%였습니다. 근데 9월 달에 예상한, 전망한 것보다 하회했습니다. 그죠? 1.4%로. 그래서 앞으로 경제가 썩 그리 좋지 않을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본다면 1.8% 정도를 유지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실업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 2023년의 실업률은 3.8%. 자, 그런데 2024년의 실업률은 4.1%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좀 더 늘어날 거다. 자, 실업률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노동시장이 점차 냉각되면서 악화될 소지가 매우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9월 달에 전망치와 동일하게 4.1%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PC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개인 소비 지출을 나타낸 지표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소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출한 지출금 있죠. 이런 것들을 합해서 인플레이션율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 개인이 얼마만큼 소비를 했는지 이런 지표로 나타난 것들을 PC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합니다. 자, 2023년에는 2.8%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024년에는 2.4%로 기준화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소비 지출이 어떻게 됐습니까? 줄어들었죠. 그래서 미국은 경제 성장의 거의 70%가 소비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소비가 어떻게 돼요? 둔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소비가 둔화가 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코어 PC 인플레이션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우리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따질 때 개인 소비 지출을 기준에서 많이 따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보시는 겁니다. 자, 2023년에는 3.2%가 나왔는데 2024년에는 2.4%로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래서 소비가 굉장히 악화될 소지가 매우 클 거다. 전망치보다 훨씬 더 하회했죠. 그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책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드의 정책금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2023년에는 5.4%였습니다. 중앙값이. 자, 2024년에는 4.6%로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 전망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점을 보게 되면 4.4에서 4.9 요 사이죠. 그래서 중앙값이 4.6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2025년에는 3.6이죠. 자, 그리고 2026년에는 2.9. 그래서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는 2.5%를 유지할 거다. 자, 2024년을 보게 되면 원래 9월 달에 전망했던 게 있습니다. 9월 달에는 5.1%를 예상했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하회해서 4.6%로 내려갔죠. 따라서 지금 물가도 둔화되고 있고 노동시장도 냉각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이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2023년 11월 13일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성명서와 기자회견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세부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자, 저와 제 동료들은 미국 국민을 위한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 도모를 위한
우리의 두 가지 임무에 집중하고 있다. 자, 미국 국민을 위한 최대의 고용과 물가 안정. 자, 이 국민에 대한 얘기를 왜 자꾸 연준 의장이 꺼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후보자 경선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압박을 지금 제가 봤을 땐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페드는 정부와는 별도인 기관이죠. 다만 예전에도 트럼프가 전 대통령이었을 때 연준 의장을 엄청나게 압박했었죠. 자, 따라서 금리 인하를 압박했던 트럼프였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앞으로 바이든과 트럼프의 압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클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은 고점에서 완화되었으며, 자,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이미 이제 끝났고 완화되었다. 실업률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을 내다보면서 저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국민들에게 확신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비둘기파적 발언이죠. 이런 얘기를 미국 국민들에게 왜 호소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내년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정책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보유 종목을 계속 줄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 얘기는 정책금리는 기준금리 동결이 되었지만 긴축은 지속적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위험과 함께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를 감안할 때 위원회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다. 지금 금리 인상하고 있는 데 있어서 자, 계속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는 거다. 우리는 추가적인 정책 강화의 범위와 정책이 얼마나 오랫동안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할 건지에 대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총합, 진화하는 전망 및 위험의 균형에 따라 결정을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정책 강화, 그래서 앞으로 금융 안정, 그리고 또 물가 안정, 이런 여러 가지의 또한 통화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강화의 범위에 대해서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를 조금 보면서 또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진화하는 여러 가지 전망들, 앞으로 전망이 안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빠르게 결정을 내릴 거다, 이런 얘기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지표에 따르면 경제활동 증가율은 3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되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이 둔화되었다. 경제활동이 둔화되면 경제활동을 성장, 도모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올해 전체적으로는 강력한 소비자 수요와 공급 여건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여왔다. 올해는 상승세를 보여왔다. 자, 다만 여름 동안 다소 회복세를 보인 주택 부분의 활동은 대체로 모기지 금리 상승을 반영해서 1년 전 수준을 훨씬 밑돌고 있다. 자, 따라서 상반기까지는 자산시장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이 굉장히 회복세를 보여서 성장을 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모기지 금리 상승이 일어났죠. 이 금리 상승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끝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했었고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또 나왔었죠. 또 여기에 10월 달에 미국 10년물 장기 채권 수익률이 급격하게 올라가서 16년 만에 5%까지 장중 깨버렸습니다. 따라서 모기지 금리 상승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주택 부분이 약간 좀 조정을 보고 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금리 상승도 기업 고정 투자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금리가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들의 여러 가지의 설비 투자, 여러 가지의 고정에 들어가는 투자 비용들, 이런 것들이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크게 둔화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경제 전망 요약에서 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GDP 성장률 평가를 상향 조정했으나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이 1.4%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죠? 아까 2% 중반이었죠?
크게 낮아졌다. 그래서 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동시장은 여전히 타이트하지만 수요와 공급 여건은 계속해서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면목 임금 상승률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자, 면목 임금 상승률, 이게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근데 상승률이 완화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자리는 감소하고 있다. 노동시장이 지금 좋지 않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은 지난 1년 동안 완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장기 목표인 2%를 상회하고 있다. 자, 연준의 통화정책 조치는 미국 국민의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연준의 의무에 따른 것이다. 자, 저와 제 동료들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구매력을 약화시키면서 특히 식품, 주택, 교통과 같은 필수품의 높은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에게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연준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들이 어떻게 됩니까?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지속되면 식품에 대한 가격도 계속 상승이 되고 부담되죠. 또 주택에 대한 지금 주택이 조정을 보고 있고 또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대출 금리도 계속 상승이 되면 부담이 엄청나게 돼서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또 교통과 같은 이런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계속 높은 비용을 유지하다 보니까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이런 소외층 분들에게는 상당한 어려움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금리 인상 안 하겠다. 끝이 났다.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금리 인하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풀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작년 초부터 정책 금리를 5.25% 상승했고 보유증권을 1조 달러 이상 줄였습니다. 엄청난 긴축이 시작됐죠. 정책 금리는 지속적으로 큰 폭으로 상승이 되었었고요. 우리의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는 경제활동과 인플레이션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정책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거나 정점에 근접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긴축 사이클 정점에 도달했다라고 이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서히 긴축이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 유동성이 증가되는 시기가 내년에 찾아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다. 자, 경제는 팬데믹 이후 여러 면에서 예측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 인플레이션 목표를 향한 지속적인 진전은 보장되지 않았고 우리는 적절한 경우 정책을 더욱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겠다가 아닙니다. 준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연준 의원들이 전부 다 이제 금리 인상하는 거 안 된다. 아까 점도표에서도 봤죠? 안 된다. 금리를 더 올리는 것도 다만 배제하고 싶지 않다. 금리를 더 올리는 것도 배제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배제하고 싶지 않다라고 엄청난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얘기한 겁니다. 자, 경제가 예상한 대로 전개될 경우 연방기금 금리의 적정 수준은 2024년 말에 4.6%, 2025년 말에는 3.6%, 2026년 말에는 2.9%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여전히 장기금리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예측은 위원회의 결정이나 계획이 아니다. 경제가 예상한 대로 전개되지 않을 경우에는 최대 고용 및 물가 안정 목표치 달성을 위해 정책 경로가 적절하게 조정될 거다. 자, 정책 경로가 완전히 뒤바뀔 거다. 이게 아니죠. 적절하게 조금씩 조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굉장히 비둘기파적 발언입니다. 불확실성과 위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비추어 볼 때 위원회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 들어오는 여러 가지의 데이터의 총체와 경제활동 및 인플레이션 전망, 위험 균형에 대한 역량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전 9월달 제가 FMC 발표가 나왔고 성명서와 또 기자회견 발언들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제가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나올 거다 말씀을 드렸지만 매파적 발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이제는 금리 인상은 절대 할 수가 없다. 금융 부분에 지금 취약한 부분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물가는 둔화되었고 노동시장은 조금씩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금 금리 인상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다 말씀해 드렸었죠. 그리고 이제는 멀지 않은 구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매파적 발언을 계속적으로 쏟아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해드렸죠. 근데 완전히 지금 발언 자체가 180도 바뀌게 된 겁니다. 몇 달 만에? 약 3달 만에. 자, 미국 2년물 채권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채권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5.2%였습니다. 언제? 10월달. 10월 17일 5.2%까지 급격하게 완전히 상승되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4.5%의 이 저항선을 깨버리고 4.36%까지 떨어졌습니다. 자, 가장 위험 주범이었던 미국 10년물 장기 채권의 금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쭉 갑자기 급격하게 상승하더니 장중 5%를 깼고 16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갔습니다. 4.98%까지 올라갔는데 2023년 10월 19일입니다. 이 시기에 거의 5%까지 올라갔죠. 자, 근데 지금 현재 12월 14일 기준입니다. 3.95%. 엄청나게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엄청나게. 자, 따라서 여기에서부터 갑자기 이렇게 쭉 올라가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완전히 급격하게 상승이 되었죠. 그래서 갑자기 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큰 폭으로 급락합니다. 이제 어떻게 되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리가 전부 다 3%로 재진입할 겁니다. 재진입. 심리가 어떻게 될까요? 개선되겠죠. 급격하게 지금 부동산의 조종기가 찾아왔던 가장 큰 주범이었던 대출금리 상승. 이게 갑자기 180도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 강의 영상에서도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조정을 보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다. 특례보금자리 대출 중지, 대출금리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 근데 지금 이제는 금리 인하가 이미 예고되어 있고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제 하락할 거고 이제 내년에 신생아 특례 대출이 나올 거다. 그래서 6억에서 9억 구간에 멈춰있던 이 아파트의 거래가 본격적으로 다시 일어날 거다. 강조했었습니다. 자,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의 가치도 보면 1,300원 완전 저항선 깨버렸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 2023년 10월 3일 기준에서 1,360원까지 올라가면서 1,350원이 깨버리고 완전히 돌파가 돼버렸죠.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1,300원을 이탈하고 1,200원대로 돌입했습니다. 그리고 증시는 엄청나게 회복됐고 앞으로 부동산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내년에는 큰 이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총선이 있고 미국은 대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의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책은 어떤 정책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성장, 경제 성장을 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각 후보자뿐만 아니라 각 정당에서는 어떤 정책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산시장을 다시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경제 성장을 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